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준일 에디터는 대기실에 일찍 와서 제가 일찍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 상당히 표정이 비장해 보이고 진지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피곤해서.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삿짐을 지금 정리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는데 티 났나요? 피식하네요. 예. 네, 괜히 물어봤네요. 네. 자, 우리 지금 게시판에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네. 자, 육군사관학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혹시 이 학창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저는 어릴 때 장군 같다. 육사 가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군복이 안 맞아가지고요. 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 검토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영화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뭐 역사 교과서에도 있고요. 자,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문제 삼아서 흉상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경력을 놓고서 분명히 이 봉오동 전투에서 그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독립 영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동상이 2018년도에 세워졌거든요. 세워질 당시에 그냥 동상이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또 보훈처 뭐 대통령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이런 데서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교내 이런 그 흉상 같은 걸 차단한지에 대해서 이미 그때 한 차례 저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제 와서 새삼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이 문제라면 네. 이분이 1963년도에 그야말로 그 냉전의 한복판에서 이 독립영웅으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역대 모든 정부가 인정하고 존중해왔던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우리 해군의 800톤급 그 잠수함의 명칭을 홍범도함으로 명명을 했잖아요. 그 이름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렇게 뒤집고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저는 저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고 도대체 배경이 뭘까? 이걸 제가 가늠해 보건데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 흉상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지적은 국방부보다 높은 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갑자기 아무런 배경도 없이 이 갑툭튀라 그러죠. 저걸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대통령실 보훈처다 무관치 않다고 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어떤 8.15 기념사에 그런 어떤 역사 인식, 네, 반공, 네, 반소 반중, 네,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식의 역사관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나머지 4명도 있습니다. 5명의 흉상이니까 김자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이분들은 왜 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을 안 하니까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다. 네. 육군사관학교에 있으니까 육군사관학교니까 육군사관학교에 맞는 분들을 이제 여기에 흉상을 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백선엽 장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의 뿌리부터 이제 부정하는 그런 뭐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건국절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이미 지난 8.15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이제 사실상 지지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헌법의 전문을 부정한 것이고, 그러면은 독립운동도 부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육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수 무장단체들이 독립을 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 반공을 하는데 친일을 안 하면은 반공을 할 수가 없나? 아니, 그러니까 반공을 하려면은 꼭 네. 친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공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도 공산당 안 좋아합니다. 근데 꼭 친일까지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친일입니다, 그냥. 예, 친일적인 행각이고요. 안티 문재인 빼놓고 이 정부는 할 게 없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에 지금 이게 흉상이 세워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 등등등에 이제 보면은 육사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독립군이 우리 그 정신을 우리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군대가 이었다라는 거를 하고 이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이 정부는 안티 문재인이니까 다 뒤집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아니 반공 좋습니다. 반공 좋은데 왜 다 친일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대표적인 방송계의 친일파인 제가 봐도 선을 넘는다 진짜. 저는 일본하고의 잘 지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방송계 친일파라는 게 저를 얘기합니다. 저를. 김준일 왜냐하면은 예전에 뭐 이를테면 뭐 일본 불매 운동 이런 거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더 피해 많이 입는다 뭐 이런 주장도 방송에서 했다가 막 엄청 욕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기나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딱 다른 거보다도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죽었습니다. 네.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해방도 되기 전이죠. 해방도 되기 전에 죽었어요. 북한 정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때 만주하고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 공산당 아니면은 소련 코민텔은 이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했습니까? 그때는 나치즘이나 이런 전체주의에 해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다 손잡고 싸웠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역사에서 다 지워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라 좀. 이건 이런 식으로 이념 전쟁 하면은 나라가 작살납니다 정말. 네. 그 이념 전쟁도 좀 정합성 있게 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소련 공산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는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 압축할 수 없지만 그럼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뭘 문제 삼는 특히 거죠? 지금 김자진 장군의 경우에는 김자진 장군은 어쨌든 그 만주의 민족주의 지도자였고 결국에 공산당 손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청천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총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회영 그 선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무정부주의자긴 했지만 이분을 공산주의로 보는 건 어폐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네 분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뭐냐? 그런 면에서 아까 네. 이제 김준일 기자가 왜 반공은 꼭 그 친일이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제 뉴라이트식 역사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우리 이 건국과 해방에 대한 혹은 일제 시대에 대한 역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항일은 옳지 않은 거고 또 반일이나 뭐 그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어떤 이 독립운동의 역사는 굉장히 과대평가돼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지우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는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저 동상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제막이 됐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2021년도에 그 송환이 됐잖아요. 그 당시 뭐 생중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항일의 흔적 지우기. 그건 이제 뉴라이트식의 역사관 완성에서는 항일은 지워야 될 흔적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역사 지우기가 이 육사 교정에 있는 5분의 독립운동가의 흉상 제막 철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나 독립군이 아니고 이 흉상을 철거하고서 세우겠다는 물론 이제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백선엽 흉상을 거기 세우겠다. 네. 이런 어떤 설이 있었어요. 메가드 장군 흉상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 국군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백선엽이 누굽니까? 만주의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6.25 때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그런 전공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국군의 뿌리는 가까우면 그와 가깝다라는 어떤 역사인식을 깔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지 작업의 일환 성격이 아니겠느냐.
아까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봤지만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에 대한 관련 이야기가 있었네요.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해군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은 한 언론을 통해서 역사에 있어 평가 대상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비중을 맞춰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 좀 여쭤보고 언론인이시기도 하니까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얻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또 이종찬 강북회장도 그렇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을동 전 의원,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딸이죠. 김자진 또 손녀이기도 한데 이런 반발이 나오거든요. 보수층 내에서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나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곳곳에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쫙 줄 서가지고 그거 지금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 국방부에 있는 그 홍범도 장군 흉상도 지금 옮기겠다고 몇 시간 전에 지금 나왔어요. 뭐 옮기는 걸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홍범도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이런 뭐 흔적이라도 있으면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야당에서 지적하잖아요. 그럼 박정희도 지워라. 남로당 가입해가지고 그건 진짜 남로당 그러니까 홍범도는 북한이 세워지기도 전이고 남로당은 북한이 있을 때예요. 예. 남로당 왜 그런 사람을 왜 그런 박정희 기념관 다 없애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념 전쟁이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이 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도 지금 뭉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잘못된 이념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위험한 장난을 합니까?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 이거는 뭐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오펜하이머 영화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굉장히 감동 깊었던 게 있었어요. 네. 오펜하이머가 이제 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오펜하이머가 본인의 안보 인가를 뺏기는 거, 그 청문회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데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오펜하이머의 보안 인가를 63년 만에 다시 주면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러니까 복권이 됐죠. 복권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광풍에 메카시즘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분을 복권시켜줬거든요. 이런 게 정치고 이런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왜 있는 것까지 다 없애려고 합니까? 이게 이제 뭐 총선 앞두고서 이런 식의 시도가 보수층이라도 정치적으로 결집시켜서 그런 어떤 이념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전략적인 무슨 뭐 판단과 숙고, 지략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이고 이 정부 국정 운영의 정체성과 철학과 노선의 빈곤을 역으로 드러내는 거다. 보수층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니까. 예,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자기 정체성과 철학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라도 국정 운영의 뭔가 이 기조인 듯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보훈처장 보십시오. 저 정율성 공원 전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정율성 공원이 지금 광주에서 논란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논란이 될 만한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율성 기념 사업을 진보 정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수 정권에서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정율성 씨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 있지만 보훈부 장관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무슨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야 될 문제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뭐 반공 이 투사들이에요. 전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민생을 돌보라 했더니 왜 민생은 안 돌보고 흉상을 돌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냥 대통령의 인식이 멸공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인식이에요. 무슨 반공소년단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공도 그 이념도 성숙한 이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반공소년단식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하고 있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어떤 역사전쟁 이념 대립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시급한 일이냐.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겪어온
이념의 시대도 겪었고 우리가 독재 시대도 겪었고 민주화의 시대도 겪으면서 네.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대목도 있고 시민적 의식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에 비추어 봤을 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저런 식의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는 역사 전쟁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겁니다. 아니 광복 회장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그 쓴 서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과거에 그 원로 정객이고 또 보수 정치인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예이기도 한데 이혜영의 후손이죠. 예, 저는 정말 절절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 행간에서. 웬만해서 그 광복 회장이 사회 원로신데 현직 장관을 향해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안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을지 저는 그거 대통령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봅니다. 네.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 광복 회장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이회영의 이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거든요. 이회영 님이 그 당시에 10대 부자였어요. 조선의 10대 부자. 근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돈을 만주러 가가지고 신흥 무장학교를 세우거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2조 원 정도. 예, 대한민국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딱 뭐 이렇게 퍼내겠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예. 네. 흉상이 아니라 전신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염수 방류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장애진 집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쇼다. 방탄을 위한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일단 장애 집회. 김준일 수석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뭐 장애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당에서 비판하고 또 이재명 방탄이다. 근데 좀 이재명 방탄이다는 좀 지겹긴 해요. 그러니까 뭐만 했어도 이재명 방탄이다. 제가 사실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제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31일에서 25일로 이제 당겨서 종료했잖아요.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취지 심사를 이때 받겠으니까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방탄을 안 하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왜 이거를 이재명 방탄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관습적으로 이재명 방탄이다는 또 나오는 거고 이게 딱히 뭔가 엄청나게 논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실효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조금 막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 과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집회가 과하다. 장애 집회가 과하다. 그리고 한마디 워딩이 과하다. 이름 제2의 태평양 전쟁 뭐 일본이 뭐 독을 풀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자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지 대해서는 뭐 1시간이라도 어떤 분하고 토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 경희대의 원자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랑도 2시간 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과한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집회가 좀 과하게 또 역효과를 불러올 여지도 있기는 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서 이제 촉진에 나서야 된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 수산물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산물 촉진하고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좀 대책 마련을 해서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타격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소될까요? 뭐 이런 걸로 근본적 해소는 어렵겠죠.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식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소비가 촉진될 거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먹방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이제 먹방을 한동안 했었잖아요. 수돗물까지도 먹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아니 그 오염수 방류되면 먹지 왜 이제 미리부터 이렇게 먹고 다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결국에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보상할 건지 그 지원 보상 대책이 서야 되는데 해수부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
그 소비와 관련된 바우처 예산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데 그보다 직접적인 이 수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 예산이 뭐 예비비에서라도 추가로 책정이 될 필요 있을 것 같고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드를 다 내리고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 그 방조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혹은 동의해 주지 않고 협상력을 높였더라면 이른바 이런 어떤 피해 지원 예산 같은 거를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책임지도록 향후 몇 년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요구하는 그렇죠. 부산권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인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류의 흐름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심리적 피해가 가장 큰 게 인접 그 당사국가, 일본 당사국가 인접국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 내에 어민 피해를 고려해서 8천억 원 정도 이미 피해 지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추가로도 책정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건 일본의 행위로 인해서 주변국에 그게 실질적 피해든 아니면 뭐 심리적 이런 공포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든 피해를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로 국내 반대 여론을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부의 외교가 이게 이 주권 국가의 외교로서 뭔가 중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보상은 충분히 일본의 이 피해이기 때문에 일본이 원인이 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국민한테 폐해가 돼도 일본한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일본이 일본 어민들한테 한 7,600억, 뭐 8천억 정도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면은 이거 모루타르화 해가지고 육상에다가 저장해서 그 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한 1조 원 좀 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바에야 어민들한테 그 자기 나라 어민들한테 민폐. 주변국 뭐 아시아 뭐 한국 중국한테 민폐 그럴 돈이면은 그 정도 돈이면은 계속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육상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물 134만 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그냥 빨리 이거 쓰레기 치워버리고 싶은 거고 거기에 한국이 지금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냐 정상적인 방식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게 안전하다고 정부가 나서서 청와대 대통령실에 나서서 얘기를 하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무대책으로 하는 겁니까 진짜. 네. 근데 이게 제가 요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데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방류를 할까? 네, 해양 방류를 택하느냐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지금 그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그 핵 재처리 공장이 내년에 이제 가동이 되는데 거기서 800톤 정도의 우라늄을 향후 20년에 걸쳐서 재처리를 할 텐데요. 거기서 방출이 예상되는 이 삼중수소의 양이 1경 8천조 베크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건 후쿠시마에서 30년 동안 방류할 총량의 15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쨌든 이번에 그 IAEA를 어떻게든 뒤집어 쓰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또 현실화됐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중국 동해안에 네. 핵발전소들의 삼중수소 방류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안 삼냐. 문제를 삼아야죠. 우리 정부가 그 문제 안 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당 정부였던 과거에 이 국민의힘 정부든 과거의 민주당 정부든. 그래서 이거는 친일이냐 아니냐 반일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핵물질의 해양 방류를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식의 그 재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전에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핵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처음 듣는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앞으로의 이 돌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이제 취임 1주년입니다. 두 분께 짧게 먼저 이재명 대표의 1년 100점 만점에 김준일 에디터는 몇 점으로 평가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 그 한미일 정상회의 네. 80점 줬다가 엄청 지탄을 받아가지고 좀 점수 주는데 좀 민감해야 되는데 저는 70점 주겠습니다. 70점.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요? 저는 여전히 50점입니다. 50점. 지난번에도 50점이었고. 지난번에도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만 하면 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이나 이 정부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뭐 민생 정책이 됐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이슈가 됐든 이걸 가지고 전국의 주도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방탄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50점이다. 저는 70점 주셨으니까 80점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70점? 80점으로 안 바꾸겠습니다. 네. 70점 주는 이유는 이거를 굳이 예전 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왜 70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방탄 논란은 예견돼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계속 그 피해자로 신분으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도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될 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그때 체포동의할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나 가결해 주십시오. 내가 검찰의 이 무도한 이 그러니까 강압적인 이 수사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영장 심사를 받았어야 됐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받았으면 사실은 기각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근데 본인이 뒤로 계속 숨으면서 본인이 스스로의 입지를 굉장히 공공하게 만들었거든요.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망쳤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뭐 주제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새롭게 나온 뉴스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 공개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 변호사가 이제 승소를 한 건데 자 법무부에서 이거 출장 비용 그냥 공개를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배경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국익을 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건데 아니 얼마짜리 방에서 자고 얼마짜리 비행기 타고 얼마짜리 밥 먹었는지 이런 게 왜 비공개입니까? 그런 거는 공개하라는 소송이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그냥 공개해버리면 되죠. 한동훈 장관 모든 것에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모든 것에 자기는 옳다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이 왜 이런 건 이렇게 비공개 처리해가지고 소송당하고 또 뭐 이제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남들한테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과거 일까지 다 장관이 까발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투명하고 제일 정의로운 사람처럼 하려면 이런 것도 공개해야죠. 짧게 얘기할게요. 김준일 수석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명이 이 한 장을 보면서 4명이 쓴 경비가 9일간 미국에서 4,800여만 원인데 이거 뭐 일단 너무 금액상으로 너무 많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적절했다고 봐야 될까요? 내용을 봐야죠. 7박 9일 동안 이 정도 쓴 건데 그중에서 사흘은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법무부 장관 알프베이 국장 보려고 했다가 못 보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 뭐 가가지고 김의겸 의원은 그 이재명 수사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본인 딸 입시 문제 때문에 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으면 있을수록 명확하게 빨리 공개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좀 구질구질해요. 특활비도 검찰 특활비도 어떻게 해서든 공개 안 하려고 다 백지로 했다가 또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내로남불 좀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네. 구질구질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네요. 김준일 뉴스룸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